12월 FOMC 쇼크 이후 기로에 놓였던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외환 시장을 11월 PCE 물가 지표가 살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지표인 PCE 물가 지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12월 FOMC 쇼크에서도 과연 정말 벗어난 건 맞는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었거든요. 자, FOMC 때문에 급락했다가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된 뒤에 또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2월 FOMC 점도표 예. 그리고 11월 PCE 사실 그 비중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근데 PCE 물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예. 이렇게 지옥으로 갔던 미국 증시를 살렸을까 다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죠. 월별로 이렇게 특정 지역 경제 지표 가지고 예. 이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마 드문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 지표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 그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했던 12월 점도표의 파동은 컸었죠. 그렇죠. 다우지수가 한 1000포인트 넘게 떨어졌었는데요. 사실 그 펀더멘탈에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한테는 일부에서 본격적인 조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는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그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장세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는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상태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발표되는 사실 그 미국 증시 보면 두 가지 내용이 겹쳤었죠. 하나는 미국의 셧다운 문제, 예. 그리고 11월 PCE 문제. 요게 이제 최악으로 이렇게 서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미국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 1000포인트 이상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는 이런 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점도표에서 1000포인트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점도표에서 셧다운이라든가 11월 그 PCE 물가에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 떨어졌으면 이게 우리 기술적 지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저점이 형성돼서 본격적인 그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11월 PCE 물가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말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2.4%를 해서 예상치 2.5%를 이렇게 하회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채 시장 그리고 심지어 외환 시장까지 살렸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 경제 지표가 이렇게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가상화폐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마 근래 보기 든 현상인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점도표 파동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4.5%까지 올라갔었죠. 예. 근데 만약에 11월 PCE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인플레 그 재발 우려가 점도표 내용을 확증시켰다라면 예.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채 금리가 5%를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9월달에 그 이렇게 피보 때문에 대출 내내 채권 금리가 2%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걸 겨냥해서 사실 국채 투자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PCE 물가가 안 좋게 나와서 국채 금리가 5% 돌파했다면 결과적으로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증거금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듯 우렸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나 11월 PCE 물가가 예상보다 하하게 나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는 우리 본부장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미국 국채 금리를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5.3% 일주일간 예, 모습인데요. 일주일 지표죠. 지난주 하루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떨어졌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역시 4.5%에 걸리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5% 이상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국채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채권 투자자들을 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점도표 파동 때문에 지난 주말에 뭐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종합지까지 원달러 환율이 1,451원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단 그 한국의 원화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들이 전부 약세를 보였거든요.
가장 큰 게 지금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와라 문제가 굉장히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환차손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아비미환격으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렇게 국면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도표 파동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08대를 되는데요. 많은 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22년 이렇게 10월 달에 예. 달러 인덱스가 114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 107 정도 되니까 아직도 달러가 약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달러는 상대 비교입니다. 인덱스는 1973년에 유럽 통화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인덱스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달러가 강세다. 그거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세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 잘못되어 있다는 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인덱스상으로 107, 108에서 그때보다는 낮긴 하지만 한번 일전에 드렸듯이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죠. 강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11월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면 달러 인덱스가 108 가는 상태에서 110을 넘겠죠. 그러면 신흥국들은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가뜩이나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까지 강세되면 신흥국들은 굉장히 이 달러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금 그 부담 문제, 디폴트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11월 그 PCE 물가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소폭이나마 진정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달러 투자자는 뭐 한편으로 좋겠습니다는 그 이면에서는 신흥국 대 달러 표시 국채를 살렸다 이런 네. 표현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1월 PC 물가가 단순히 이것이 그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이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파급 정도로 보면 엄청 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과 국제 외환 시장까지 모두 살린 PCE 지표입니다. 이 PCE 지표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 공부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PC 물가는 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상승률이다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그 얘기하느냐?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PC 물가가 실체가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생산, 분배, 지출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미국의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는 PPI,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분배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는 CPI가 나오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 지출 단계 나오는 겁니다. 예. 최종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계별로 PPI야 CPI야 PC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어디까지 포괄 범위에 따라서 헤드라인과 코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3변 등급 법칙에서 왜 PC 물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은 PPI는 국민과 경우에 따라서는 직결되진 않습니다. 예. 또 CPI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물가에 관련되는 상품의 가격 지수를 통합한 거거든요.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체감 물가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PC 물가를 한번 자막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시청자분들랑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개인들의 실질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지출 물가입니다. 아. 개인들의 실질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품과 예. 서비스의 지출 물가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의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3면 등급 법칙에서 나오는 세 가지 지표를 볼 때, 자 어디를 중시하겠느냐? PPI, CPI 이거보다는 PC를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잣대될 때 항상 홍영코도 통화정책 페드가 잣대했을 때는 PC 물가를 예,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오늘 이 PC 물가의 그 산출 내역 또 어디에 구성이 되고 위상을 보냐 하면 왜 이렇게 11월 PC 물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뭐 나왔던 표현들을 보면은 연준이 중시하는, 연준이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었던 네네. 거고요. 자, PC가 사실 뭐 이번처럼 예상치를 밑돈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로 뭐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던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이례적이죠. 그래서 뭐 아픈 사람 모에 빰 맞는 격이라 그럴까요? 예. 굉장히 기로에 서 있을 때 혼동스러웠을 때 사실 PC 물가가 일종의 구세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혼동스러웠을까 하는 측면은 지난 9월 전도표와 이번 그 전도표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의 문제에서 예. 내년도 전반과 관련해서 이 각종 그 이렇게 국내도 그렇습니다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금융사가 내년도의 포트폴리오를 지난 9월 달에 전도표 내용 가지고 사실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전도표는 지난 그 목요일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예. 사실 올해 한 마지막에 두 번, 음. 9월 이후서부터 그렇죠. 두 번 이제 단행했죠. 11월, 12월 예. 금리 인하를 했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4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내릴 때에는 하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4.25에서 내년에 사실 그 4차례 내지면 기준금리가 3.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내릴 때 다른 그 수급꺾기 현상이 수급꺾기 현상이 없다면 채권 금리는 더 떨어지겠죠.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2% 국채 금리가 간다는 예상에서 자 2%니까 달러가 약세되겠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달러 약세에 베팅해라. 그다음에 국채에 베팅해라. 그리고 엔화 표시 국채에 베팅해라. 이런 쪽의 전략들이 나왔던 거죠. 예. 국내 증권사도 페이퍼들 보면 9월 2에 나왔던 페이퍼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얘기했던 시각들이 많고 아직도 그런 시각들이 많았었죠. 예. 근데 12월 전도표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졌었죠.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전도표 파동이다 해서 중립금리가 9월 달에 3.4에서 3.9%니까 자 4.25를 겨냥한다면 한 차례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상단 4.5를 겨냥하면 두 차례 정도죠. 그래서 4번에서 2번이다 하는 것보다는 4번에서 2번 이하다 이렇게 동결될 수도 있고 한 차례 되는 거죠. 그러면 9월 달에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럼 달러 강세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지금 보여준 것 같다시피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지금 보여드린 4.5%, 5%까지 가면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2%를 겨냥하는 이런 그 국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9월 전도표의 파동을 만약에 11월 PC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사실 전도표 파동의 그 내용을 더 강화시켰다면 굉장히 미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을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11월 PC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전도표 해당을 완증시키는 일종의 구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도 3대 지수를 1% 이상 올렸고 그다음에 달러도 좀 이게 누그러뜨리고 국채 가격도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PCE 지표가 미국 증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걸로 보십니까? 네, 11월보다는 12월 PCE 물가. 예. 요건 이제 발표 시점이 어떨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 30일 날 2025년 첫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20일과 1월 30일 사이에 예. 가장 첫 번째 발표되는 지표가 PCE 물가입니다. 아, 이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월 PC 물가가 앞으로 이렇게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번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굉장히 트럼프 정부 첫 1월 20일 출범 이후에 트럼프가 첫 인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는 파월과 트럼프 간에 파월이 트럼프가 파월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다. 그게 사실 계속해서 될 것이냐 트럼프의 예. 속성으로 보면. 근데 지난 주말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관여하겠다. 트럼프 통화 정책에 관여하겠다. 트럼프가 다시 해서 다시 한번 페더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트럼프 정부 간의 갈등이 지금 나오는 조짐이 이제 그렇죠. 보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12월 PC 물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발표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사실 11월에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12월 달은
개인의 PC 물가 측면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뉴딜 정책이라든가 재정 지출 측면, 연방 부채 한도 관련해서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셧다운 파동과 관련된 예. 지난 주말에 아주 숨가쁘게 전개됐던 문제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PC 물가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첫인상, 출범의 첫인상, 그리고 내년 그 1월 30일에서 31일부터 시작하는 첫 페드 회의에 금리 동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동결까지 가는 이런 쪽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PC 물가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늘 PC 물가 지표를 강조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산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는 역시 개인의 속성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페드를 폐지하느냐 문제, 예.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 2025 계획들이 다시 나왔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파나마 운해양의 그 소유권도 사실 미국에 있는데요. 예. 다시 이것을 소유를 좀 환원시키겠다 하는 입장이라든가 포에트리코라든가 이런 쪽에 자치권을 흡수하겠다는가 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트럼프 속성대로 영향을 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입니다. 근데 기업인이 사실은 미국의 예산안과 관련돼서 연방부채 폐지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회 퇴출시키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영향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마치 트럼프보다 위에 있는 시각에서 사실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세 역할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내년도에 첫 해가 되는 예산안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누구의 공과냐 하는 측면에서는 회계연도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캘런더 이어가 피스컬 이어 것처럼 우리 것처럼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책력으로 보면 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피스컬 이어 재정 회계연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그 30일까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피스컬 이어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30일.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캘린더 1월 20일 날 출범하는데요. 캘린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사실 바이든 정부고 그렇죠.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트럼프 정부는 내가 추진할 때 내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남아있는 기간에 예산안과 관련된 연방부채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끗이 정리돼야 내가 출발할 때 뒤끝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10월 1일 날 2025년 회기연도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예산에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지난 주말에 임시예산안에 이렇게 기한이 되다 보니까 늘려있죠. 언제까지? 내년 3월 10일까지 2차 임시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임시예산으로 가면 예. 사실 지금 상태에서 작년 6월에 연방부채를 일시 유예하면서 1달러 상한시키면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유예시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발생했던 지출 내역이 5조 달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바이든 정부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트럼프 정부에 넘어갈 때는 내년 6월 달에 엑스데이트, 엑스는 뭔지 아시죠? 예, 그렇죠. 디폴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에 미국의 국가 부도 상황이 연출된다 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구호법에서 연방부채를 차제 폐지해버리자.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재정부의 어떤 재무부의 예. 재무부 자체 소속 자체를 페드의 폐지 문제와 함께 폐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페드가 1913년에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페드의 통제권이 있었습니다. 연방부채 주별로 다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사실 연방준비제도에 의해서 통합된 미국의 중앙은행격으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통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에서는 재정의 지출의 방만한 문제를 통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1917년에 이 방만한 재정을 이렇게 통제할 목적으로 연방부채 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을 폐지시키겠다 하면 재무부도 뭐냐? 재무부도 폐지하겠다. 그러면 위계 통화 정책에 하는 페드도 폐지해. 재정 정책도 폐지해. 그러면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누구랑 같이? 일론 머스크랑 같이. 예.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셧다운 문제 관련돼서 연방부채 폐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거 뭐냐? 공화당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못하는 예. 거거든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뭐 트럼프만 다 따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임시 예산안에 갖고 6월 달까지 이제 3월 10일까지 가는데요. 만약에 3월 15일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을 것이냐. 또 불거지느냐. 예. 그래서 내년 취임과 함께 이 연방부채 폐지 문제, 상한 폐지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뭐 속뜻과 또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셧다운 리스크가 이번에는 우선은 잘 넘겼지만 앞으로도 계속 뭐 도마 위에 오를 거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에서 보면 과거의 셧다운 문제 가지고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적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는 선제적 차원에서 사실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우리 그 누군가요? 이렇게 연방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관세 부과를 예상해서 사실 물가가 상승을 해서 연말에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 하는 찍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그 재정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면 이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 문제 이런 뉴딜 문제 이런 문제는 일기 때에도 사실 2018년 셧다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야망이 누그러졌던 상황이거든요. 예. 또 불법 이민 배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도 연방부채 상한에 걸려가지고 계속 4년 내내 이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문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2020년에 바이든 정부의 사실 대통령 연임을 하지 못하고 넘겨졌던 요인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뭐냐? 지난 주말에 워싱턴 정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이렇게 보면 국내원에서 잘 다루지 않을 것인다는 마치 4년 후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집권 일기 때 연방부채 문제로 인해서 사실 자기가 추진했던 공약상의 핵심적인 것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바이든의 정권을 넘겨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 4년 후에 대통령에 이렇게 다시 꿈꾸고 영웅을 꿈고 나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뭐냐 강도 있게 추진하지 않겠냐. 예.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가 뭐냐 내년도에 점도 페드에서 만약에 물가가 안정된다 해서 고금리라든가 강달러 쇼크가 주도르겠냐. 예. 집권 일기 때 감안해서 그렇게 시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8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령 물가가 안정돼서 고금리라든가 강달러의 쇼크가 이렇게 누그러질 수 있는 예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연방부채 문제에 관련돼서 채권상의 수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에서 금리가 안정되고 강달러 문제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채권의 수급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방만한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결국 채권 시장에서 마운드 서프라이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게 오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간단히 줄일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펀더멘털이 괜찮습니다. 항상 펀더멘털이 가면
금리 인하라든가 하는 건 보장성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전도표 쇼크 이외에 위기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것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